준비되셨죠? 궁금한 것들을 조금 많이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이 해소되고, 또 책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킨다는 것, '내가 7 세가 되면서 우리 아이한테 뭔가 빡시게 공부를 조금 시켜 볼까.' 했었는데 '아 해야겠군.' 이라고 결정을 내리시든, '아니다. 나는 쪼끔 미뤄야겠군.' 하든 좋은 선택을, 제 얘기를 듣고 어머님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거에 좋은 선택을 드릴 수 있는 제 설명이 됐으면 싶어요. 제가 어머님들께 오늘 주제에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을 해결하기 전에 세 가지의 화두를 던질 겁니다. 첫 번째가 상 창의력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읽고 일단 이 문제를 읽어 보겠습니다, 어머님. 읽어 보세요. 다 읽으셨나요? 자, 이게 경시반 최상위 경시 형제라는 책에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4 학년 교과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인제 경시반 수업을 할 때 이 문제가 나오자, 사실은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저희 대치 원장님이 이걸 하고 나서 저희 모두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슬픔에 차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 채팅으로 뭔가 있는 게 있어서, 아니구나. 저는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주신 줄 알았어요. 이 문제를 아이들한테 풀으라고 하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풀었죠. 그런데 한 아이가 풀다가 울었어요. 울고 못 풀었어요. 이 아이는 왜 울었을까요? 이 아이는 왜 울었을까요? 경시반 아이였어요. 훌륭한 학력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매니저님 왜 울었을까요? 이 아이는. 이 문제를 보고.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가 어려워서 울었을까요? 못 풀겠는데 저는. 그래요? 4 학년이라 꽤 큰 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큰 수 진짜.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그런 줄 알았죠. 문제가 어려운 줄 알았죠.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선생님, 돼지 저금통을 어떻게 깨워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뭐지? 왜 깨우지?" 이 아이는 재우는 돼지 저금통을 열어서 돈을 꺼내서 지폐로 바꾼다고 생각을 했대요. 제 돼지 저금통을 재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있는 돼지 저금통을 깨워서 돈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저금통을 어떻게 깨우냐고 울었대요. 황당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야, 이거 몇만 년 만에 나오는 문제일 것 같아. 돼지 저금통 앞에 제우여야 돼.' 이게 제우가 딴 데 있으면은 이 느낌이 안 나. 제우는 재우는 학교에 가는 길에,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돼지 저금통 앞에 있어야 되는 제우였고, 와, 이거를 읽고 재우는 돼지 저금통을, 분명히 엄마는 "재우는 돼지 저금통을 열어 꺼낸 돈을 지폐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읽어 줬을 거예요. 근데 아이는 "재우는 돼지 저금통을 열어 꺼낸 돈을 지폐로 바꾸려고 합니다."라고 한 거죠.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가 아니고 실제로 아이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어머님들 이런 경우 경시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문제를 읽어 주면 아이들은 다 푸는데 본인이 읽으면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 계신 부분 어머님들께서도 경험한 적 많으실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는 못 읽는데 엄마가 읽어 주는 문제를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거죠. 재우는 돼지 저금통을 열어서, 뭐 거기에 막 조사도 엄마들은 붙여 줘요. 꺼낸 돈을 지폐로 바꾸려고 한대. 1,000원짜리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바꾸면 1,000원짜리는 43 장이 됐대. 43 장이 됐대. 뭐 인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추임새와 함께 읽어 주잖아요. 생각보다 글을 읽는 능력은, 어머니, 아이 스스로 글을 제대로 읽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장문의 글을 함께
짧게 읽어야 돼요.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이 세 줄밖에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 밑에 또다시 "그런데 재우는 아빠가 와서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뭘 사러 갔다."라고 한 순간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재훈이 그 재훈이 아는 애를 글 간에서 터득했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글은 장문을 읽어야 돼요, 아이들. 그래야 사고가 성장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집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다 이렇게 단문으로 돼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할 틈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장문의 글을 읽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리고 잘 읽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기다려 주지 못해서 그렇지. 창의력은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단문 가지고는 그릴 수 없어요. 반드시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은 성장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저희 여기가 분당 원장님이십니다. 분당 원장님이신데 제가 잠깐만 파트를 잘라 놨습니다. 1 분밖에 안 1분 30초 정도니까 잠깐만 들어 볼게요. 즉 아이들은 이미 창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창의력을 어떻게 키우는가라는 질문은 조금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질문이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죽이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덜 손상시키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창의적인데 창의력을 잃고 서서히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 창의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창의력을 죽이는 것들을 하나씩 배제해 나가면 되겠죠. 그럼 창의력을 없애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바로 문제만 푸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문제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잘 풀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익숙함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출제자의 의도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창의적 사고는 오히려 죽게 되는 거죠. 창의력을 죽이는 두 번째 방법은 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효율성을 굉장한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문제를 풀고 더 많은 단어를 외우고 더 많은 책을 읽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이들이 놀다가 또 공부하다가 갑자기 멍하게 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제를 하다가 갑자기 바닥을 막 뒹굴뒹굴 구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러고 있으면 부모들은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해요. 야, 놀고 있지 말고 빨리 숙제해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마 지금 부모들도 어린 시절에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뒹굴뒹굴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조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조합을 하고 새로운 발상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부모가 와장창 깨트리고 있는 거죠. 빨리 밥을 먹으면 체하게 됩니다. 또 과속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죠. 문제를 빨리 풀면 좋은 것일까? 아이에게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게 했는데 지나치게 빠르게 푼다면 이 아이는 문제의 본질을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정답 찾기에 급급하고 있는 거죠. 2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무조건 근해 공식에만 대입하는 이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또 같은 방법이라고 해도 계산의 방법을 달리해보고 또 정답을 맞춘 문제라고 해도 답지를 보면서 내 풀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은 당장은 느려 보여도 결국 훨씬 더 빠른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을 죽이는 세 번째 방법은 쉬운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2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수업이 하나 있어요. 뭐 고3 수업, 재수생 수업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수업은 오히려 쉬워요. 제가 몇 년 전에 대치메스몽에서 저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수학 동안 단과반을 개설을 했거든요. 뭐 인근에 여기 깜빡 다니는 아이들 다 수업을 했어요. 그 수업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얘들아,
옛날에 페르시아에 상인이 살았어. 이 상인이 낙타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이들이 손을 들어요. 선생님 저 다 봅니다. 17마리예요. 한 마리 들려오면 됩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이랑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나요? 네네. 자, 창의성을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죠. 아이들의 창의성은 진짜 아이들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들의 생각에 정말 놀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은 우리들이 어쩌면은 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우리가 자꾸 뭔가를 주입시키는 어떤 거에 의해서 점점 그거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창의력에 대해서 많이, 내가 문제를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에게 빨리, 많이 풀려는 게 우리 아이의 창의성을 죽이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10% 오늘 조금 느끼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제가 두 번째 것도 살벌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올해 1년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내가 가진 소망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보이시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고3 혁명은 우리나라 매니저님 40년 보여요? 입시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절대로 고3에 와서 성적이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 시작부터 무슨 촉치는 소리 하냐 하겠지만은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지금은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2등급과 3등급 사이 정도, 그러면 한 10%에서 12, 13% 전국 석자, 그 정도 나오는 애들 같으면 웬만하면 연고대 정도 들어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건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그 정도 학생이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 외대 용인 정도 딱 가면 정상적으로 가는 거야.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너희가 지금은 큰 꿈을 다 가지고 있다고. 또 심지어 이 학원 저 학원 가면 선생님들이 너를 붙잡고 그동안 놀았지만은 1년만 열심히 하면 너의 꿈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고3 와서 1년 동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야. 내가 14년간 강의를 했고 오늘이 15년째 강의를 하는데 내가 봐온 14년간의 경험에도 고3 혁명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너희가 오늘은 큰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은 내년 이맘때 딱 1년 뒤에 2002년 12월 26일 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거예요. 거의 다 망해 있을 거라고.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웃으면 안 돼. 줄 것 같다. 저도 노력이요. 니는 노력. 니는? 방법. 잘하냐 못하냐가 뭐가 결정하는 거니? 노력이요. 노력.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었어. 니는? 잠 줄이는 거. 잠 줄이는 거. 아주 구체적이네. 니 좀 많이 줄여야 되겠다. 줄이면 체중도 줄 것 같다. 저도 노력이요. 니는 노력. 니는? 방법. 방법. 다양하게 노네. 니는? 노력.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결정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주로 노력, 정신력, 끈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전자야. 이거 웃으면 안 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왜 웃는데? 공부를 잘 들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전자야. 80% 이상이 여기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람들은 솔직하지가 않다는 거야. 노력만 하면 잘할 수 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눈에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떤 눈에는 약간만 노력해도 엄청나게 잘하는 눈이 된다. 이건 분명히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근데 서구나 이렇게 발전한 나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객관적이라고. 그래서 학생을 쭉 교육시키면서 유전자가 공부 쪽으로 아닌 학생은 다른 쪽으로 일찍부터 사회적으로 유도를 해준다고. 그래서 자기 유전자에 맞게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안 되는 유전자들이 다들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객관적으로 말해서 비극이야. 그렇지? 내가 14년간 봐온 것은 정말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유전자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슬프죠? 안 슬프세요? 슬프죠?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영상이 9년 전에 보통 이제 나왔던 이제 유행했던 영상인데 제가 초등을 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중고등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이제 고2, 고3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가는 어떤 것들을 성취시켜주면서 만족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을 우연히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초등을 하다가 저 영상을 보고 정말 머리를 맞는 것 같았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석박사는 일단 교육학으로 받고 이제 박사 과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8년 전부터 이제 교육학 이제 석사 때부터 서울대 이제 곽금주 교수님 밑에서 이제 웩슬러 검사 지도 과정을 밟으면서 저희가 이제 임상 실험까지 받으면서 저희 이제 박사 논문을 이 웩슬러의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걸로 잡고 지금 장장 8년째 이 검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이 검사의 실효성이 아니고 진짜 아이들은 유전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저는 대치동에 있잖아요. 대치동의 경시반 아이들 웩슬러 살벌하거든요. 다 상위 0.01%예요. 1%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저는 궁금한 게 이들의 엄마 아빠도 0.1%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경시반 저희 학원은 지금도 S반과 경시반에 오면 서약서를 쓰고 아이들은 모두 다 웩슬러를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아이들의 검사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간에 죄송하지만 부모님들한테도 돈을 내라고 하면서 부모님들 검사를 웨이지 검사를 합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웩슬러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연령이 저희가 이제 23세 성인 이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웨이지입니다. 웨이지 검사를 해서 부모님들과 아이들과의 상관관계를 진짜 많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부모님들한테는 다 서약서 받고. 제가 그중에 일부를 소개시켜 드리고 우리 아이들의 왜냐면 이거는 다 이제 논문 자료로 쓸 거고 뭐 다 이름이고 뭐고 하나도 없고 점수만 한 거라 어머님들이 웩슬러를 본다는 건 내 아이들의 뇌를 잠깐 점검한다는 거에 아주 큰 장단점을 잃어버리시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가 진짜 정말 개탄을 맞지 않는 어떤 부분 중에 정말 요즘 정말 웩슬러 검사해 주고 이걸로 공부를 어떻게 해라, 학원을 어떻게 하라 이러신 분들까지 계신데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병원을 가는 것도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웩슬러 검사는 뭔가 나의 단점을 고치려고 보시면은 안 되세요. 그냥 나의 가진 우리 아이의 장점이 이렇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손준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강점을 살리라고 웩슬러 검사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마다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 강점은 타고났고 벌써 개발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웩슬러 검사는 지능 검사예요. 아이의 본성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지능 검사란 말이에요. 어머님들이 웩슬러 검사를 정말 무슨 신의 검사처럼 너무나 신봉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능 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아이가 훌륭한 뭐 예를 들어서 똘똘한 어떤 상황이 있는데 공부를 안 시켰어. 그럼 웩슬러 지수는 낮게 나와요. 지능 검사라고요. 공부를 많이 시켰으면 웩슬러 검사는 많이 나오는 거고 공부를 안 시켰으면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뇌의 지능이 지금 어느 정도로 발달되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줬나 그냥 엄마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어렸을 때 받을수록 이 아이의 뇌의 구성은 보통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돼서 계획대로 움직였을 거거든요. 무슨 6세 7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가 뭐 자기 나름대로 뇌 구조를 만들었겠어요? 엄마가 학원 보내주는 대로 공부했을 거고 엄마의 방향대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방향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 결과도 궁금하죠. 저희 경시반 어머님들, 경시반 아이들의 상위 1% 아이들의 어머님들 맨날 그러시거든요. "아 저요 대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공부 안 했어요. 책도 한 장도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상위 1%라요? 상위 1%다요? 훌륭하죠. 저 엄마는 뭐지? 어 자, 상위 1%가 나오는 그 구조를 아셔야 되세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게 웩슬러 검사표입니다. 왼쪽에 있는 99.9%의 IQ 146, 웩슬러 검사 지수 146, 그 밑에 137, 99%, 이게 상위 1%들입니다. 137 상위 1%, 136 상위 1%. 이 세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언어, 평가 지수, 평가는 5 항목으로 이루어져요. 언어, 시공간, 유동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 99.9인 아이의 처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죠.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게 막 다 136, 137, 142인데 처리 속도가 121이잖아요. 어머님들 설마 이거의 평균이 146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평균이 이 아이의 웩슬러 지수가 아니고요. 가중치를 다 받아 가지고 계산을 받는 겁니다. 이 아이는 전형적인 경시반 아이들이에요. 경시반 아이의 뇌예요. 왜냐면 이 처리 속도는 여기에 기호와 동형이라고 나와 있죠. 기호와 동형을 묻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또 어떤 그림에 어떤 기호를 부여해요. 그리고 그 그림을 쭉 100개 정도 줘요. 그리고 그 그림에 있었던 기호들을 적게 만들어요. 자, 여기에서 경시반 아이들의 특징이 되게 두드러져요. 어떠냐면 경시반 아이들은 주어진 한 6개, 7개가 주어지거든요. 그 모양마다의 기호를 외우고 싶어 해요. 정의 내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은 기호가 이거였어. 저렇게 생긴 모양은 이렇게 기호가 이거였어. 그래 가지고 그거를 띄엄띄엄 생각하면서 100개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틀려요, 막. 헷갈리고. 그래서 처리 속도도 늦어요. 그런데 이 처리 속도가 살벌한 이 밑에 143 있죠. 99%인데 처리 속도가 143인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143이 나오냐면 암기딸이 필요 없어. 그냥 빠른 속도로 위 그림 하나 밑에 있는 기호 하나, 그림 하나, 비호 하나, 기호 하나, 그림 하나, 기호 하나를 빠른 속도로 눈과 손이 따로 놓으면서 눈 보고 기호 보면서 막 문제를 풀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생각을 1도 하지 않아요. 짜맞추기를 아주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아이들이 처리 속도가 143 정도가 나와요. 이 처리 속도가 143이면 아주 훌륭합니다. 경시반 아이들의 대부분은 처리 속도가 되게 낮고 언어 발달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 유동 추론 인간거엔 행렬, 무게 비교, 산수가 있죠. 우리가 성인용 멘사 시험을 본다고 하죠, 어머님. 멘사 시험은 여기 있는 이 행렬을 100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행렬 추리를 그 멘사 시험을 만점 받았거든요. 저 금 배지 받았거든요. 한국 멘사에서. 왜냐면 이 행렬을 많이 공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이 행렬을 정말 많이 좋아했고 요 퀴즈 푸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걸로 100점 만점인 거야. 이거 훈련에 의해서 성장되거든요. 이 행렬을 이 아이들이 유동 추론을 137, 128, 137, 140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오른쪽에도 보지만 이 아이가 97%니까 상위 3%예요. 유동 추론이 140이에요. 이런 아이들까지는 경시반을 가요. 그런데 요런 아이들도 유동 추론이 120 정도. 근데 인제 뭐 요 정도부터는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아이를 보면은 처리 속도가 97, 언어가 127, 116 요 정도면 이 아이는 평균적으로 100선에서 쪼끔 오르락가르락하고 이 아이의 장점은 언어인 거죠. 언어는 공통성과 어휘로 되어져 있어요. 언어 발달이 높은 아이들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단어들 사이의 관계와 문장들에서 뽑아야 될 어휘들을 잘 뽑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메스몽을 다니는 아이들이 언어가 아주 높아요. 제가 보니까 책을 확실히 읽는 건 언어 능력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높아야 돼요. 그런데 인제 요 두 친구들을 보면은 언어 발달이 인제 110 뭐 100 요 정도가 되죠. 자 이제 문제가 되는 친구는 요 친구 하나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지금 34% 라는 건 상위 34% 니까 우리가 인제 밑에서부터 30%인 거죠. 위에서부터 하면 인제 66%인 거예요. 언어 이해도 좋은데 이 아이에게 특별히 떨어지는 능력이 시공간과 유동 추론인 거예요. 물론 처리 속도도 떨어졌죠. 근데 시공간과 유동 추론이 낮으면서 처리 속도가 떨어진 거는 이 아이가 뭔가 패턴을 파악해서 문제를 기호와 동형을 짜 맞추는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동 추론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렬출이라는 건 행렬출이 우리 9 개의 격자에 1, 2, 3, 4, 5, 6, 7, 8, 9, 3 곱하기 3 격자 있죠. 대충 그런 것 안에 그런 거가 A, B, C, D 있고 규칙이 있을 때 5번째 오는 그림을 유추해 내는 거예요. 그 유추력이 행렬출이 문제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산수 문제가 들어 있고 이 유동 추론 문제도 이거를 조금 많이 하고 수학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친구들이 훨씬 잘 받아요. 두 번째 퍼즐과 토막이죠. 이게 시공간이에요. 시공간은 뭐냐면 그냥 토막과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짜여져 있는 토막을 보고 그 토막과 똑같이 토막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인제 탄생하냐면 왼쪽에 토막을 보고 주어진 토막을 주어진 2분 내에 계속 바꿔요. 계속 바꾸면서 계속 조작을 하죠. 그러다가 못 맞춰요. 계속 조작을 하다가 맞춰요. 가만히 있다가 왼쪽 거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오른쪽 거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쓱 했는데 맞춰요. 한참을 쳐다보다가 쓱 했는데 틀려요. 이것들을 다 분석해 줘야 돼요, 아이들은.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80점 100점 요 정도는 요 토막을 조직적으로 뇌를 기승전결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뇌에 들어간 정보 내가 시각으로 본 정보가 뇌에 들어가서 다시 내 손으로 나와줘야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수가 높은 친구들은 이 시공간과 유동 추론이 유독 높아요. 이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시반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이 그래프의 패턴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 정규 분포처럼 이 가운데인 시공간 언어부터 시공간 유동 추론이 유독이 쭉 높아요. 점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유동 추론이 가장 높은 요거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의 웩슬러를 보고 나면은 그냥 이것만 봐도 때로는 '아 이 아이가 여자아이겠다. 남자아이겠다.'의 뇌도 쪼끔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자아이들의 한 5 학년 정도까지는 여자아이들인데 언어 이해가 높은데 처리 속도가 높은 건 대체적으로 여자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책도 많이 읽고 되게 모범스럽고 엄친아 같으며 사회 인지 능력도 되게 좋고 상황 처리 능력도 좋고 눈치도 천단인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웩슬러 지수도 잘 나와요. 그래서 언어 이해와 속도 처리, 속도 요 정도가 높은 친구들이 좀 제가 이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님들께서 인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실 때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언어 발달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내가 이 아이를 산수를 집중적으로 시킬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뇌는 잘 보세요. 언어도 발달되는 아이 잘 발달되는 아이들이 산수도 잘 발달되면서 이거를 기억으로 넣어서 속도로 끄집어내는 것도 잘 되는 이 5 가지가 골고루 되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아이들이 무난하게 뭔가 유전적 요인이라는 말 듣지 않으면서 이 5 가지를 골고루 발달시켜야 이 아이들이 어느 정점에 가서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어머님들께 막 이렇게 높은 웩슬러 지수 되고 막 인제 이러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면서 어머님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뇌였다면 이들 중에서 이 5 개가 골고루 발달되지 않았을 뇌였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머님들 밑에서 뭔가를 훈육받는 아이들은 이 5 개가 골고루 발달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생각보다 삐그덕거리게 돼요.
아니면 이 5개가 정말 잘 발달되지 않아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웩슬러는 순전히 지능 검사예요. 지능 검사.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학원에서 책을 통해서 수학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어 발달이 수학하고 함께 발달돼야 아이들은 지능이 확 뛰어요. 언어가 떨어지고 수학만 올라가고 거의 없어요. 언어 발달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져요. 똘똘한 아이들은. 이해 가시겠죠? 제가 지금 무엇을 했냐? 꼭 책을 많이 읽히고 책을 꼭 많이 읽혀서 아이들의 수학을 언어 발달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처리 속도도 아까 얘기했지만 100문제가 되게 헉하거든요. 장문의 글을 읽는 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말 뇌의 균형 있는 발달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한쪽으로만 뭔가 쏠리게 하지 마시고.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해 가셨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의도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웩슬러는 지능 검사예요. 이 아이에게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켰느냐에 따른 표란 말이에요. 내가 수학만 시켰을 때 아이의 지능이 높아져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언어 발달, 수학, 그걸로 인한 2개의 조직적인 뇌, 그리고 전체를 보는 어떤 눈, 이것들이 함께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뇌는. 이거의 종합 결과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만 2학년 거, 3학년 거, 제 수학 중학교 거 한데 하나도 부러워하시면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렇게 나갈 동안 분명히 어딘가 비어 있어요. 문제가 될 거예요. 적당히 골고루 발달을 시켜 주셔야 되세요. 제가 자 이제 다시 얼른 하겠습니다. 3분이 지났어. 언제 하죠? 저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예시들을 어머님들이 보여달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요거는 마지막 멘트입니다. 어머님들께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 7세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사전 지식이 있어요. 자, 1번은 아이들은 아직 7세 초일 아이들은 상대의 감정을 귀신처럼 알아요.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큰 아이들은 아이들도 컸고 그냥 인지적 발달 자체가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동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화나고 꼴보기 싫은 말투로 이 아이들을 하는 건 이 아이들은 다 느낄 거예요. 제가 이걸 당부해 드리는 건 책 수영을 분명히 아이들하고 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왜냐면 8주 동안 단기 목표가 2달 동안 발생할 거거든요. 이 과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션 완료인 거잖아요. 생애 첫 미션 완료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매주 가는데 그 과정을 어머님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앞으로의 수학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못해 괜찮아. 하지만 우리가 완수를 할 거고 우리는 네가 저번에 이걸 틀렸는데 야 이번에 이걸 했다. 예전엔 이걸 했는데 이걸 했다. 하나씩 성장하는 칭찬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잘하고 못하고는 순전히 어머님들한테 달려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뭘 알겠어요. 걔네들 이제 7세 되는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아이에게 어떤 과정으로 이거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렸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해드리고 싶은 말, 많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사고력 문제집을 꼭 풀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고력은 절대로 사고력 문제집을 풀면서 늘지 않을 거예요. 아까 저희 분당 원장님도 말했듯이 문제집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턴을 가진 사고력 문제집을 풀면 풀수록 사고력은 없어질 거예요. 이런 거죠. 날씬 족발? 족발 먹으면 날씬해질 수 없는데 맛있는 족발이 날씬 족발인가? 건강 담배?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고력 문제집 앞발과 뒷말이 맞지 않아요. 사고력 문제집이 어딨어요. 그러니 제발 사고력 문제집의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셔서 그냥 책을 읽히시든 문제를 풀리셔서 빡세게 문제집을 풀리시든 이를 잡으셔야 돼요. 풀어야 될 문제집의 시기와 종류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완벽하게 풀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심화 해야 될 땐 해야 되죠. 초등 저학년 때는 아니에요. 구멍
나면 메우면 되죠. 얼마나 선행을 장기적으로 한 5개년을 나갈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집에 집착하지 마세요. 서점에 가보세요. 널린 게 문제집이에요. 그냥 문제집은 내 아이의 진도를 나가는데 수단일 뿐이에요. 한 권의 문제집을 사서 그 문제집을 다 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어쩌면 우리 아이 중에 저희 그렇거든요. 가장 어려운 페이지 한 문제 엄마 내가 딱 맨 마지막 거 종합 문제 같은 거나 심화 문제 2페이지 빡시게 풀어서 다 맞으면 앞에 거 하나도 안 풀면 안 돼? 그럼 안 되나요? 되죠? 앞에 거 다 안 풀었는데 그러다가 쉬운 문제 틀리면 어떡하죠? 이런 게 두려운 걸까요? 잘 모르는 단원이 있어서 이 단원 많이 틀렸어? 또 서점 가. 그래서 또 다른 문제 찾아서 그 단원만 풀리면 좀 되잖아요. 너무 전체 막 이 시기에는 이 문제집이 좋대. 이 문제집을 풀어야 되고 3학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연산 문제집을 풀어야 되고 이 어렸을 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아직 문제집을 받아들일 나이가 안 됐다면 조금 미루셔도 돼요. 그리고 문제집은 있잖아요. 잘 풀리는 어머님들은 한 달에 한 학기씩 떼는 어머님들도 많이 봤어요. 아이와 함께 대화만 된다면 뭔들 못할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큰딸 엄마들 모임에 갔어요. 정말 유명한 엄마들이에요. 제가 30대 때 한 10년간 제 멘토들이었고 대부분이 저희 딸 학년 때 2, 3남매들의 막내들이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제가 막내였었거든요. 4년 동안 같은 학원뿐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같은 반이 나면서 했는데 정말 이렇게 대치동을 이렇게 흔들어 놨던 엄마들이거든요. 유명한 엄마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님들을 만났었어요. 이제 연말이 돼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언니 제가 하면서 요새 학부모님들은 교재를 선택하는 거랑 도대체 몇 학년 그 학년 때 몇 권을 묻는 거랑 도대체 그거를 얼마 동안 풀어야 되는 거를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정말 그 6분의 어머님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언니 방송 좀 나가야 될 것 같아라고 했어요. 네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줘. 근데 있잖아.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하는 엄마들은 너한테 안 물어봐. 다 알아서 해.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야, 언니. 직장맘이어서 힘들어서 그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직장맘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철학이 더 뚜렷해. 너한테 안 물어봐. 알아서 검색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머님들의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주위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냥 어머님들께서 쪼끔만 몇 권의 책을 사서 보셔도 쪼끔만 검색해 보셔도 내 아이에 맞는 거를 잘 주워 들을 수 있으세요. 정말 어떻게 해도 필요한 권수도 없고 필요한 심화도 없고 필요한 기간도 없어요. 내 아이가 필 받았을 때 많이 나갈 수 있고 내 아이가 쪼끔 힘들어할 때 후퇴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머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울트라 스피드로 읽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 썼습니다. 요 질의응답이었고요. 5개 저희 매니저님이 뽑아 주셔서 또 9분이에요. 어떡해. 제일 후진 선생님이 시간 오버하는 선생님이신데 한 5분만 한 1, 2분 10분만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 7세 되는 남자입니다. 아이가 한글 읽기 쓰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집중을 잘하는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글 읽기 쓰기가 완성이 안 됐어요. 1년 정도 학습지로 수학을 가르쳤는데 반복 학습에 지루해하고 수학이 싫다고 표현하며 나중에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학습지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싫다는 아이에게 수학을 계속 시켜야 할지 고민하다가 메스몽을 알게 되었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긴 했는데 자, 저희 아이 같이 글을 모르는 경우 아이도 선생님도 답답한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요? 아마 어머님께서 요 7세도 메타버스 수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한 번 수학에 지쳐버린 아이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다시 접근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을 적었습니다. 자, 7세 수업은 메타버스 수업이 없어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은 없어요. 이제 7세는 지금의 상태와 상관없이 어떤 가능성도 있는 상태. 이제 7세라죠. 자,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의 이 고민을 절대로 내년에 하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내년에도 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올 한 해 망한 겁니다.
어머님의 목표는 올 한 해는 내년에 이 고민을 하지 않겠다가 목표예요. 7세 1단계 시작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신 선생님이 답답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가 어머님께서 답답해하지만 않으시면 되세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님이 답답해하셨던 어떤 경험 때문에 선생님도 그러지 않을까가 혹시 고민되신 건 아닐까 싶어요. 절대로 어머님께서만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아이를 끌어주신다면 충분히 1단계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수학에 지쳐버린 아이라니요. 제가 어머님들하고 상담할 때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 아이는 어머님의 어디를 봐도 그냥 학습지를 싫어하는 아이잖아요. 1년 됐고 1년 정도 학습지를 했는데 반복이 싫고 수학이 싫고 울고 학습지 그만뒀고 학습지가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수학에 지쳤다니요.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 이렇게 그냥 학습지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말이 씨가 돼요. 아이한테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셔서는 안 돼요. 부탁드리건데 1단계를 진행하는 동안 옆에서 화내지 마시고 천천히 도와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에 읽고 쓰기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아이가 너무 기특합니다. 라고 매일 카페에 올려주셔야 돼요. 아이가 볼 거예요. '아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써내고 나는 걸 엄마가 날 기특하게 생각해 주고 있구나.'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없다면 1단계도 진행하시면 안 되세요. 아이들은 이 칭찬을 먹고 자랄 거예요. 그렇다고 한 글자 한 글자 열심히 안 썼는데 거짓으로 무모한 칭찬을 한다든가 의미 없는 칭찬을 하면 아이도 압니다. 그래서 때려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결과가 항상 있는단 말이에요. 딱 1년은 연산 이 아이가 싫어하니까 학습지 같은 연산은 쪼끔 시키지 마시고 근데 사실 요거 책 수영에도 연산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로 그냥 책만 꾸준히 그 대신 쉽고 재밌다라는 걸 아이한테 쪼끔 인지시켜 주시면서 가신다면은 어머님이 원하실 내년에는 이 아이와 다른 뭔가를 도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내년 오늘 이 아이가 학습지에 지쳐 있지 않고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게 목표예요. 아셨죠? 그 첫 단추에 책 수영 1단계를 쪼끔 넣어 주셔서 칭찬해 주시면서 올려 주시면서 주신다면 아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7세인데 이제 막 한글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한 글자씩 써 보는 정도래요. 연산은 한 자릿수 이제 조금씩 더해 보는 수준이고요. 딱 그냥 7세 1단계를 해야 될 것 같죠. 자, 첫째 아이를 책 수영 프로그램을 시켜보니 둘째는 조금 일찍 시작하고 싶은 마음인데 한글을 읽고 쓰기가 능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궁금하대요. 7세 아이가 책 수영을 하려면 한글 읽고 쓰기가 어느 정도 돼야 할까요? 혹시 아직 글을 쓰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 질문하고 구술로 답변한 내용을 엄마가 받아 적는 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건 아이가 읽고 쓰기가 가능할 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7세 처음엔 이게 잘 안 될 거거든요. 제 답변이 이렇습니다. 7세의 경우 제가 이건 정말 장담컨대 읽고 쓰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려면 어머님과 아이의 성향 그리고 어머님과 아이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어머님께서 아이와 학습하는 시간 어머님하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아이와 학습하는 시간을 아이가 즐겨한다면 얼마든지 엄마가 받아 적거나 엄마가 다른 종이에 적은 내용을 아이가 워크북에 옮겨가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서도 아이는 좋아해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알아갈 거고 한글도 떼고 수학도 얽고. 그런데 아시죠? 이 모든 것을 8주 동안 화내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어머님의 역량이면 이건 가능해요. 제가 쪼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힘드시면은 이건 하시면 안 되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아이가 쪼끔 더 한글하고 읽기 연습을 한 뒤 어느 정도 스스로 아이가 읽고 쓰기가 가능해졌을 때 시작하기를 권해요. 그게 쪼끔 안 되는데도 시키고 싶다면 당연히 시키셔도 되죠. 엄마의 서포트만큼 아이들은 성장해요. 근데 그 서포트가 행복해야 아이가 성장해요. 그리고 그 이면에 꾸준하셔야 돼요. 꾸준하셔야 돼요.
다음 가겠습니다. 아직 이제 7세대는 아닙니다. 연산은 질리지 않게 나중에 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책 수영하며 연산이 가능할까요? 저 이거 보고 좀 혼자 빵 터졌어요. 연산을 질리지 않게 나중에 하라고 어느 누가 조언을 해 주셨을까요? 저희 경시반 아이들은 기본으로 초등학교 연산까지는 스스로 책 읽으면서 뗐어요. 구몬 안 한 아이들도 되게 많은데 그냥 책 읽으면서 혼자 연산은 다 떼더래요. 질리지 않아요. 어떤 아이에게 아이고. 어떤 아이에게 연산은 굉장히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에게는 질릴 수 있어요. 이거 무조건적인 결정이란 없어요. 저는 진짜 연산 너무 좋아하면서도 수학 너무 잘하고 잘하는 많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자, 책 수영 워크북은 기본적으로 해당 동화의 내용에 연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한두 페이지 연습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동화책의 내용에 맞춰 연산을 진행하는 건 만약에 아이에게 책 수영 진행을 즐거워하고 아이가 즐거워하고 한두 번 연산 문제집을 좀 제시했는데 아이가 금방 이거 배웠으니까 이것도 괜찮네? 라고 하면서 하겠다고 한다면 완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진짜 연산은 좋아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연산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고요. 굳이 이거를 편 가누지 말고 내 아이의 뇌에 맡겨주세요. 내 아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죠. 어머님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산을 질린다? 이거를 초등학교 때 초1 때 해도 되나요? 이런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이가 그걸 따라줄 자격 지금 상태가 되어져 있는가가 중요해요. 아이가 굉장히 업되어져 있다면, 아이가 좋아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달려야죠. 엄친아를 좀 빨리 만들 수 있죠. 왜 그러세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가 될지 어떻게 알아서. 계획대로 가지 마시고 내 아이에 맞는 플랜을 짜 주셔야 되세요. 수학책에 나오는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도 될까요? 제 답이 안 봐도 아시겠죠? 어머, 애가 좋아하면 풀어야죠. 문제집도 풀리고 꽁동과 다 알고 다 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꼭 조심하세요. 자, 지금 상황이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수학 동화책을 지금 자세히 설명한 책 수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문제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나를 잘했더니 또 하나가 주어지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직은 어리니 잘하면 충분한 칭찬과 자존감, 자신감을 높이는 걸로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문제 푸는 거에 거부감도 없고 좋아한다면 풀려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문제 푸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동그라미 치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해하는 지도법이 있어요. 아이고. 나이마다 해야 될 게 정해져 있다는 생각 버리세요. 잘하는 아이들은 진짜 일찌감치부터 잘하고요. 조금 늦게 시작해서 잘하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엄친아에게 따라 하세요. 왜요? 내 아이가 엄친아가 되는 건데 아이가 거부하고 아이도 욕심내면 하지만 아이가 싫어한다면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말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3번에 이제 빨간 표 하고 싶었어요. 아이가 조금 거부할 거라는 거는 알 것 같지만 내가 수완이 좋아서 우리 아이가 싫어하지 않게 시킬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시죠?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거를 중간에 바꾸시면 안 되세요. 내 아이잖아요. 절대로 어머님들이 잘못된 길을 갈 리가 없어요. 꾸준히만 하면 어디로 가도 성공합니다. 어머님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은 저 모임에 갔더니 이렇게 해야 된대. 내일은 저 모임에 갔더니 이렇게 해야 된대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가 야 학원 다 때려쳐 라고 했다가 내일은 안 되겠으니까 또 다시 넣었다가 자,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만 안 하시면 모든 아이들은 성공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학습의 주체가 엄마가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엄마가 계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나는 그냥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맞을 때, 적합할 때 들이대는 거라고요. 내 아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들이대면 어떡해요. 내 아이 트라우마 생기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머님이 아실 거잖아요. 그리고 교묘하게 준비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죠. 아시겠나요? 7세 탐구 노트
효율적인 독서 방법, 워크북 활용 시 도움이 될 교구의 정보 하겠습니다. 7세 탐구 노트 정말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 7세는 쓰는 게 자유자재로 되지 않을 거예요. 메스몽은 7세뿐만이 아닙니다. 메스몽은 이 탐구 노트가 진짜 아름답죠. 모든 어머님들이 원하는 탐구 노트죠. 자발적인 자기주도 학습, 주제 하나를 가지고 스스로 두세 장씩 쓰면서 자기 생각을 막 피력할 수 있어. 와, 선생님과 노트에서 막 대화를 해. 꿈이죠. 그래서 이 탐구 노트 때문에 신입생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퇴원율도 이 탐구 노트가 가장 높습니다. 요 퇴원생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은 좋아하시는데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기질을 잘 살피고 이 아이가 뭔가 꼭 자기만의 세상에서 탐구하는 걸 좋아한다던가 과제 집착력이 있으면 조금 간단하게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초1이 되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조금 글쓰기가 조금 시켜질 거거든요. 그때 시작하기를 오히려 권해요. 자, 효율적인 독서 환경 당연히 있죠. 가정에 독서를 위한 공간이 따로 있으면 매우 좋고 아이의 방 하나에도 책상과 독서를 위한 공간이 따로 책상하고 옆에 있는 가정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런 거 추천해요. 그래서 책장 앞에 편한 의자를 둬서 언제든지 책 가지고 가서 본다면 아이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가장 효율적인 독서 환경은 뭔지 아세요? 옆에서 책을 읽고 있는 부모님 옆에서 책을 읽는 환경이에요. 엄마는 핸드폰하고 아빠는 TV 보고 애는 책을 읽을까요? 우리 집에 정말 몇 천만 원짜리 서재가 있어도 아이는 책을 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서재가 있으면 뭐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책 읽는 독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아셨죠? 그다음에 워크북 활용은 저희 워크북 활용 시 도움이 되는 교구나 이런 것들은 저희 수학동화 학부모 꿀팁이나 코치 선생님들이 잘 적어 주실 거세요. 그거 보고 솔직히 이거는 그냥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밑으로도 제가 나머지 어머님들의 보이시죠? 나머님 어머님들의 6번째부터 줄줄이 다 열심히 해 놓기는 했으나 벌써 시간이 23분인 관계로 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시고 있는 걸까요? 제가 어머님들을 못 뵈서 막 중간에 막 다 나가신 거 아니에요? "뭐야 나보고 다 잘하라는 거잖아. 애가 아니고 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였네." 이러시고 다 나가신 거 아니세요? 그럴까요? 도움이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어머님 7세. 너무나 큰 꿈을 갖지 마시고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정말 뿜뿜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어디엔가 마지막 PT 마지막 거 하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PT에 다 정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수학을 잘하는 코스입니다. 나름 정상적인 엄마이자 선생님이 써 주는 글이니 정상적인 범주에서 이해해 주세요. 6, 7세 때 한글을 빨리 떼면 놀잇감이 하나 늘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저도 교육학을 석사를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한글을 빨리 떼면 창의력이 줄어든다라는 논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수학학원 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6, 7세 한글을 빨리 떼면 언어라는 놀잇감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내 놀잇감이 이런 물건뿐만이 아니고 글자 자체가 놀잇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글을 빨리 떼서 다양한 책을 다독하는 거를 일찍 시작하기를 조금 바라요.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키실 수 있더라고요. 자, 8세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8세 1학년은 가능하면 절대 선행을 조금 나가지 마시고 선행은 연산 정도 조금 나가시고 자기 1학년 공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학교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멋모르는 1학년 아이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서 많은 시험들을 보면서 그냥 학교 시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는 밑밥을 깔아줘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 훌륭히 공부한 결과에 네가 시험을 잘 보고 있어. 정말 너는 멋진 아이야. 그러면서도 책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 시기에는 무조건 자존감이 높아서 내가 공부를 시킬 때 빡세게 시킬 수 있는 이 밑밥을 다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멋있어. 자, 그러면서 플랜들을 잘 짜주셔야 돼요. 자, 이제 9세 2학년이 여기까지 자랐다면 지금부터는 공부를 조금 시작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문제집도 아이들한테 스스로 선택해서 풀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너가 조금 선택하고 저는 규칙적으로 조금씩 푸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많이씩 빨리 풀기를 권합니다. 공부를 어머님 5시간씩 2번 10시간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1시간씩 10번 10시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시기는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아니어서 조금 많이 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조금 빨리 나가셔도 돼요. 굳이 하루에 30분씩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는 걸 엄청 칭찬하시면서 조금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이 시기는 수학이 대부분 어려운 게 아니고 언어적인 환경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거라 요 6, 7, 8세 때 깔아놓은 밑밥으로 이 언어적인 환경으로 조금 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학 이때 읽은 수학 동화들이 정말 많다면 3, 4학년까지는 가뿐하게 뭔가의 도움 없이 뭐 선생님이라든가 미디어의 도움 없이도 잘 나갈 수 있어요. 이제 4학년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지만 4학년 어느 정도 4학년 1학기 것까지는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세 우리 10세가 됐습니다. 우리가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아이가. 3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1단계 주위에 엄친아가 만들어졌어요, 벌써. 대치도 메스몽 경시반 애들, 황소 경시반 애들, 뭐 CMS 탑반 애들 라인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 아시죠? 자, 이 애들이 수월성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이제 엄마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내 아이를 저들의 리그 안에 넣을 거냐? 나는 뭐 굳이 그럴 것까지야. 라고 한다면 그냥 아이만의 역량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아이만의 역량이 아니에요. 엄마들의 규칙적인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3학년, 4학년 경시반은 의사이신데 이 시기에 의사를 접으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세요. 우리가 부럽다라고 했어요. 네네. 자, 결정을 하시면서 이 시기에는 공부를 조금 더 빡세게 시킬 거냐. 내가 내 아이의 페이스를 잡고 굳이 나는 그런 데를 가진 않아도 괜찮아. 그냥 정상적인 거에서 한 2년 정도.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고학년이 되면 뭔가 설명에 참석하셔서 들어야 되지만 조금 선행을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중고등부 과정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등 때 조금 편할 때 조금 나가 놓는 게 중고등부 때 조금 편하게 하는 이유는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 5학년이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자, 지금까지도 아이에게 규칙적인 학습 습관을 갖게 하지 못하셨다면 평탄한 학습 코스를 가기는 힘드실 거세요. 그냥 강력한 동기에 의해서 철이 들 때까지 또는 이게 중3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철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중3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고1 때 이제 철들이 좀 들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까지도 이제 이 불규칙한 습관들이 계속 가서 철이 안 들었다. 이제 그냥 공부로 원하는 대학을 잘 간다는 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셨죠? 자, 이제 진짜 끝나게 되는 것만. 네네네. 진짜 이제 진짜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1시간 반을 했어. 죄송합니다.